2026년 3월 초 인천 대서항을 향해 항해하던 초대형 유조선 이글벨로어호의 선원들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가 원유 수송을 위해 계약한 배였는데요. 배 안에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맞먹는 양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란의 봉쇄 선언이 나오기 불과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그 원유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는 바다 안에 그대로 묶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며칠 뒤 주한 이란 대사 사이드 쿠제츠가 한국 외교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외교문서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짧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흐름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각국의 발표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확인된 흐름을 중심으로 전달드리되 일부 수치와 전황은 각 측 주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지금 우리 원유에 핏줄이 막혀있고 이란은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함께 들어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힘이 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호르무즈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2025년 12월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 터졌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 선박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주이란 한국 대사관은 2월 22일 홈페이지에 조용히 안전공지를 올렸습니다.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용한 항공편이 있을 때 출국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그 공지가 올라오고 6일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기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공식 작전명은 사자의 포효 작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혁명수비대 거점, 핵 관련 시설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먼저 들어갔고 이어서 B-52 전략 폭격기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45년 동안 이란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권력의 꼭대기가 한 번의 공습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측 주장이고 IAEA는 당시 조직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의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별도로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공습을 즉각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는 이란의 미군 위치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외신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공식 부인은 했지만 이란이 미군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 UAE,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도심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이고 집속한 공격으로 차량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도 타격을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도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UAE가 줄줄이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을 포함한 중동 항공사들의 비행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선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알리 라리자니가 이끄는 임시지도위원회가 구성됐고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4주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란은 다른 전선을 열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짚어봐야 합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제일 좁은 지점의 폭이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오갑니다. 슈퍼마켓 문이 잠겼는데 열쇠 주인이 나한테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은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해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이후 해협에서는 실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오만 해안에서 팔라우 국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터와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미국 국적 유조선도 피격됐습니다. 이란은 유조선 다수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란 해군 선박들을 격침시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원칙 발표가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바다에서 실제로 배가 멈추고 불이 나고 있다는 것.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는 호르무즈 인근 항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150척이 넘는 화물선이 발이 묶인 채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기뢰 설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기뢰 설치선 16척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UAE의 푸자이라 항구, 오만의 살랄라 항구 저장 시설까지 드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못 오면 돌아가라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글벨로어 선언 중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봉쇄 선언 하루 전에 빠져나왔다는 소식에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 이건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 그 바다를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경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비료협회는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절반 가까이와 액화천연가스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료가 막히면 농사가 힘들어지고 LNG가 막히면 난방이 달라집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차량 운행을 제한받고 불 꺼진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건 지금은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원유 하나가 막히면 비료, 식량, 난방, 전기가 다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연결고리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쟁이 한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입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에너지 라인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UAE에서 긴급 원유 도입을 지시했고 호르무즈 통과가 필요 없는 UAE 내 대체 항만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6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50만 배럴 수준입니다. 이틀치가 조금 넘는 양을 긴급으로 확보한 겁니다. 냉장고에 비상식량 사흘치 챙긴 셈인데 봉쇄가 한 달, 두 달로 길어지면 그 다음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비를 안 내도 경비 아저씨가 직접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요. 어느 날부터 주차 자리가 살짝 불편해지고 택배 위치가 좀 달라지고 엘리베이터 점검일이 갑자기 자주 잡힙니다. 직접 말은 안 합니다. 그냥 조건이 바뀝니다. 국제관계에서 압박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과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란과 적지 않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이란 땅에서 도로와 항만과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현재의 중동 건설분보다도 훨씬 전에 한국 기업들이 이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은 이란의 34위권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시절이 있었고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인기를 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자동으로 그쪽에 서는 나라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냐?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제외한 선박들의 항행은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내놨습니다.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배가 지나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2010년대에 한국이 제재 압박에 밀려 거래 규모를 줄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매체들은 그 시기에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관계를 정리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채널에서는 유화적인 말을 유지했지만 비공식 라인에서는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외교라는 세계에서 말과 실제 감정은 항상 동시에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 판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동네 오래된 이웃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어렵던 시절에 같이 밥 먹고 어깨 빌려주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상황이 달라지자 조용히 등을 돌린 것. 그 기억은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파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에 가까운 요청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과 그린란드 관세 전쟁으로 이미 관계가 삐걱거리던 차였고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선박 외에는 항행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게 유럽에게는 빠질 명분이 됐습니다. 일본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군사 파병 대신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완전히 들어가지도 완전히 빠지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하토판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를 때 양쪽 다 응원하면서 슬쩍 유리한 쪽에 붙는 동네 어른 같습니다. 현명한 건지 어중간한 건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각 나라는 각자의 패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패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한국은 항상 완전히 들어가지도 완전히 빠지지도 않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도 청해부대를 독자 임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미국과 이란 양쪽에 명분을 줬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묘한 중간이라고 봤고 다른 쪽에서는 양쪽 다 불만인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때는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하메메이가 사망했으며 유조선이 실제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중립이라고 말하는 게 예전처럼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볼까요? 단순한 외국 군함이 아닙니다. 과거에 관계 있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향해 들어온다. 이건 감정이 섞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현실이 됩니다. 외교적 거리두기, 경제적 마찰, 중동배 한국 기업과 선박에 대한 간접 압박, 호가가 아니라 마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비용이 조용히 쌓입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동맹은 필요할 때 드러납니다. 요청을 거절하면 그 다음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얼마나 열어줄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분석을 보면 이런 복합 위기에서 중견국이 내리는 선택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방위비 협상, 무역 조건, 기술 협력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최종 확정이 아니라 현재까지 포착되는 흐름입니다. 이 전쟁이 한국에 남기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 곳에 의존하는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UAE 긴급 도입이라는 응급처치로 버텼지만 공세가 길어지면 다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미국, 호주, 노르웨이를 포함한 비중동 산유국들과의 계약 다변화 논의가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이 외신 브리핑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구조적으로 이어질 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맹의 기준 변화입니다. 말로만 같은 편이라고 하던 시대가 지나고 어떤 행동을 함께 했는지를 기준으로 동맹의 깊이를 재는 국면으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호주도, 유럽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기준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이 우리 주유소까지 연결되는 데는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첫 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나들었습니다. 화물 운임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조용히 물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동안에도 그 바다에서는 배가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느 자리에 설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미국이 기억하고 이란이 기억하고 중동 전체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여서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어느 편에 섰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나중에 우리를 설명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선택이 조용히 다음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 독자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 댓글에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흐름 앞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